지금 하는 거야? 어머, 레이스를 주고 왔네? 표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성이 있어. 하나는 남성, 또 하나는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은 아줌마야. 아줌마 술 먹었지? 네. 가뜩이나 북적거려 죽겠는데 뚱보들까지 돌아다니니까 정말 짜증나네. 네. 아니 연말에 그 뚱보들 통행 제한시키는 그런 거 없나?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TV 건강백과의 류지원입니다. 살을 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그만큼 요즘 비만하면은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서 생존 경쟁까지 비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까지 어려워졌는데요. 뚱뚱하고 체격이 큰 여성보다는 날씬하고 가냘픈 여성들이 입사 면접 점수를 후하게 받는 세태도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세인성형외과의 차상면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살을 일단 한번 찌면은 빼는 데는 참 많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기가 힘든 걸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게 되면 남는 게 없겠지만, 먹는 음식보다 소화, 활동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적게 되면 그 에너지가 축적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지방세포에 있는 그 지질에 침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예, 절대적인 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지방세포가 많이 침착돼가지고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 것뿐이지 숫자가 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운동을 안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다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크기가 커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다 하실 텐데요. 사실 살이 찌면 외모 때문에도 고민을 하시지만 배 쪽이나 허벅지 쪽에 살이 갈라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갈라지는지 이유를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는 대퇴부나 이제 배 같은 부위에는 지방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층하고 심부추 지방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지방세포로 저렇게 동글동글 그려져 있는 지방세포에 지질이 침착되게 되게 되면 이 지방세포가 크게 커지게 됩니다. 이게 갇혀진 공간 안에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룩블룩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블룩블룩 튀어나온 것을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지방 끈 사이에 중간에 지지띠가 있는데요. 그 지지띠가 끊어지면서 그 부위가 약해져가지고 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셀룰라이트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배나 엉덩이 또 허벅지에 살이 찌다 보면은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맵시가 나지 않고 여성미까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이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텐데, 과연 이 지방 흡입술이란 어떤 수술인가요? 네, 지방 흡입술은 그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포의 그 숫자를,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이 지방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2세 때 가장 이 세포 수가 증가되고 그 이후로는 일정하게 평행하게 똑같이 유지되는데 이 지방세포의 수를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체중을 많이 감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몸매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궁금하게 고려해 보실 텐데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이 지방 흡입술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흡입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그 연령층에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소아애들 비만이 많은데 소아에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성장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하지 않고 성인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성인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생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대학에 가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년기에 들어서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노년기에 하게 되는 이유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방 흡입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지방 흡입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그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미의 관점하고 서양 사람,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이 지방 흡입술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서양 사람인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나와 있는 부분만 좋아져가지고 그 몸매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굉장히 날씬하게 원하거든요. 전부 다 빼기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를 다 빼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을 지방 흡입에서 제거해서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년층 여성분들이 특별히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저하되는 이 중년층 여성분들에게 지방 흡입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는 중년층에서 이렇게 피부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을 갖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해도 이 피부가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흡입술하고 이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같이 잘라내기 때문에 이 긴 흉이 남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수술 방식으로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까지 제거함으로써 이 피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도 지방 흡입량에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 흡입술로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초음파 기계까지 도입이 되면서 수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1세대 수술 방법은 진공 흡입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었는데 그 전에 1800년도에는 지방 흡입술이 아니고 지방을 절제하는, 지방을 도려내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압을 줘서 시하는 진공 흡입술이 있었고, 이제, 의학이나 이제 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초음파 기기가 발달하면서 내부 초음파를 이제 피부 밑에 넣어가지고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하게 때 이 수술 기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동력 지방 흡입술이라는 방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2세대인 내부 초음파 이 시술 방법이 그 열에 의해서 화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외부에서 초음파를 해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는 수술 방법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장성 약물 지방 용해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방을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를 먼저 투입해가지고요. 지방을 파괴시키고 그 난다음에도 파괴되지 않는 지방을 외부 초음파로 해서 파괴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빼내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지방이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지방 흡입술은 어떤 층의 지방을 제거하게 되나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지방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부층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 분류가요. 피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렇게
몇 미리 정도 떨어져 있냐고 해서 표재성, 그 다음에 중간층, 심부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수술할 때 심부층 지방만 빼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빼내게 되면 잘못할 경우는 이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밑에 지금 지방만 빼내기 때문에 위에 지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온 상태,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남아있는 지방 세포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주의하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뭐 게을리 한다든지 여기에 다시 이제 지방 세포의 지질이 침착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살이 좀 찔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재발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발한 것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 요즘 이제 방법은 바로 피부에 있는 밑에 있는 그 표재성 지방까지 다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층 지방 흡입술을 정리를 하자면 심부 지방층과 그리고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층까지 모두 제거한 수술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심부 지방층만 제거한 수술과 그리고 그 표재성 지방층까지 모두 제거한 수술의 그 차이점을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저 사진은 지금 어디 부위냐면 상복부입니다. 배꼽 위에서 가슴 그 부위에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기에 저 좌측은 표재성,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까지 제거한 경우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심부층 지방만 비교하면서 그 양쪽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층 지방 흡입술은 그러면 셀룰라이트 현상,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수술 방법 자체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을 파괴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용적 안에 있는 그 지지띠는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거든요. 바로 피부 밑에이기 때문에 그 피부 밑에를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을 했을 경우에는 셀룰라이트가 좋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층까지 다 제거를 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전층 지방 흡입술 과정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 시작하기 전에 환자하고 이렇게 3명이 거울로 된 방에 들어가서 본인의 몸매를 보면서 환자분하고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네. 어디 부위는 더 뺄 것인가. 그래서 그 부위를 이렇게 등고선실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이렇게 누워서 하기 때문에 누워서 하게 되면 그 모양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정확하게 빼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수술하기 전에 지방세포를 용해시키는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소 마취약, 그 다음에 혈관수축제, 그런 약물을 지방 흡입 시행하기 전 부위에다가 전부 다 골고루하게 주입하게 됩니다. 이 골고루 주입한 약이 충분하게 전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 기계, 음압을 이용하는 마사지 기계에서 골고루하게 퍼지게 해서 그 약물이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게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외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지방을 파괴시킬 때 지금 초음파 기계로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피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지방 흡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표재성, 중간층, 심부층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난 후에 어느 노예한 것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표재성, 이제 중간층, 심부층의 그 깊이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층 지방 흡입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수술 후에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몸에 맞는 특수한 탄력복을 입어야 되고, 또 LPG라는 이렇게 마사지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수술 후에 이 부기를 빨리 감소시켜주고 남아있는 지방 세포를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마사지를 일주일에 2번 정도에서 한 3개월간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이 부위는 좀 덜 빠졌다든지
우들부터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초음파 기계로서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시행해서 완벽한 이제 몸매를 만들게 됩니다. 네. 지방을 제거하는 원리는 같겠지만요, 부위에 따라서 적외선이나 혹은 효과가 무척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부위별로 배와 또 허벅지, 엉덩이 부위, 그리고 팔뚝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아이들을 안고 생활하다 보니까 젊은 주부들이 팔뚝이 굵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팔뚝은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에게 이제 제일 많이 쪄있는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 네. 이 부위는 바로 이제 근육이 있거든요. 이제 근육하고 이게 넘어가는 이 경계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한테 이 경계 부위가 균등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되게 지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적외선 방향은 이 겨드랑이 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팔꿈치 뒤쪽으로서 숨겨진 부위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지방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 전과 후의 효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화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위에 사진은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요. 아래면은 이제 수술 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지방에 의해서 이렇게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수술 후에는 좀 많이 교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한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굵은 종아리 때문에 치마 한번 못 입어보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뼈나 근육 때문에 굵어진 종아리도 이 지방 흡입 수술이 가능할까요? 종아리를 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여성분들은 이제 하체가 작기 때문에 이 종아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진데요. 이 종아리 부위는 그 원인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근육이 굵어져서 종아리가 더 두껍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그런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까치발로 섰을 때 그 지방이 그 근육이 튀어나오는 정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있잖아요. 근육에 힘을 주지 않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 있어서 그 피부를 만져봐서 그 피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지방의 축적을 판단해서 이걸 지방 흡입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종아리 부위는 사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세밀한 수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수술합니까? 종아리는 다른 부위와 다르게요. 지방세포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면이 고르게 있습니다. 모양이 고르게 있어도 확 눌러있는 게 아니고요. 듬성듬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뺄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몸의 사지 이게 끝으로 갈수록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그 부위에 혈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피부 가까이를 뺀다든지 너무 깊게 빼다 하면 그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시술하는 부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여진 사진에서는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이 나왔는데 종아리 수술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양쪽 아킬레스건 사이에다가 조그만 절개선을 놓고요. 그 다음에 무릎 뒤쪽에 그 우리 굽어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에다가 보통 한 0.5mm에서 1cm 정도의 절개선으로 에다가 가는 관, 보통 종아리일 경우는 한 3mm 가는 관으로 지방 흡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종아리 부위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발목의 그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발목이 굵으면 다리로 짧아 보이고 굵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방 흡입이 가능할까요? 네, 지방 흡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몸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잡아봤을 때요. 그게 1.5cm 이상이 되면 지방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 손등에 있는 피부하고 많이 구별을 합니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손등의 피부하고
목에 있는 피부하고 잡아봤을 때 어느 쪽이 두껍냐에 따라서 지방이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길고 늘씬한 다리,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결심하시는 분들,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텐데요. 체중이 급속히 늘어나다 보면 특별히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에 살이 많이 찌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엉덩이나 허벅지의 경우는 그 지방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부층 지방하고 표재성 지방으로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수술하는 방법에 불리한 표재성, 중과층, 신부층이 아니고 정말로 깊은 층 지방하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층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해 주면서 그 수축을 유발시켜서 그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대퇴부 지방 흡입을 어떻게 수술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화면에 나온 장면은 그 투명 세트 용액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LPG 기계로 마사지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사지하고 난 다음에 초음파 기계로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은 3mm 내지 5mm 관으로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분의 대퇴부 지방 흡입술 그 효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수술 전과 후 사진도 마련해 봤습니다. 보시죠. 네,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되면 양쪽 대퇴부 바로 우상방에하고 살이 많이 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측 대퇴부 쪽에도 살이 많이 쪄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내측, 전층, 전층 전 부위 360도 다 돌아가면서 이제 지방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이 다음 사진은 특히 대퇴부 외측에 많이 살이 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는 그 대퇴부 외측에 신부층, 그 다음에 표재성, 중간층을 전부 제거한 경우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삼면인 방에서, 거울이 삼면인 방에서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부위는 이제 표재성 지방만 빼내는 거고, 그 밑에는 중간층, 그 다음에 대퇴부의 좌측, 양 사이드는 이제 신부층 지방까지 같이 다 빼내게 됩니다. 이거는 수술 후 장면으로서 대퇴부 바깥쪽이라든지 안쪽이 충분히 많이 교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퇴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효과가 많이 좋아졌네요. 자, 이번에는요,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민감하게 살이 찌는 부위가 바로 아랫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랫배가 살이 찌면은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전화번호부에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이 아랫배 부위는 어떻게 지방 흡입술로 교정이 될까요? 네, 아랫배는 지방층이 두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층, 표재성 지방 양쪽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나졌던 배가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는데, 예전에는 전층 지방 흡입이라든지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피부까지 같이 전부 절제하는 피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긴 흉을 남겼는데요.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까지 요즘은 제거하기 때문에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긴 흉이 없이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수술은 이제 양쪽 옆구리라든지 배꼽 부위, 그 다음에 유방이라든지 그 바로 밑에 작은 0.5 내지 0.7mm 정도의 절개선을 통해서 보통 관을 넣어가지고 지방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수술 전 장면하고 수술 후 장면 많이 교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옆구리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였고, 이 환자는 옆구리만 이제 국소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지방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배 안에 있는 우리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도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복직근을 묶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는데
전층 지방만 함으로써도 그 복직권 묻지 않고도 많이 교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체 부위에 따른 지방 흡입 방법과 또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는요,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이 다시 살이 찌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살이 찌냐 안 찌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전 방법에 의해서는 그 피부에 바로 남아있는 지방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층이 다시 지질이 침착해 있기 때문에 다시 찐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술하는 방법은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까지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살이 찌는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에 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그 환자가 얼마큼 지방이 쪘는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배에 있는 경우는 보통 지방량만 따져서 3000cc 내지 4000cc. 네. 그 다음에 허벅지의 경우는 한쪽 허벅지에서 보통 3000cc, 양쪽 허벅지에서 보통 6000cc까지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대한 경우, 그 남성인 경우에는 배에서 7000, 8000. 빼는 양은 그 환자의 그 몸 상태에 따라,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가 되지, 얼마큼 뺄 수 있느냐, 안 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부위를 또 하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시술을 하는 데서 근접된 부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퇴부라든지 종아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퇴부 지방을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대퇴부에 그 부어있던 부기가 다 종아리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종아리까지 같이 수술하게 되면 그 부기가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한 후의 결과도 좋지 않고 그 부기도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한 부위인 경우는 보통 2, 3개월 정도 떨어져서 하는 게 좋고 근접하지 않는 부위, 예를 들어서 종아리하고 팔하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라든지 대퇴부 같은 경우는 배나 대퇴부는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부기를 흡수하는 데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또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부위를 수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간격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흡입술도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재수술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수술이. 왜 재수술이 어렵냐면, 이 시술하는 방법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술하는 변천사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진공 흡입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었는데요. 그 진공 흡입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이 바로 피부 밑에가 흉살이라고 할까요?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해지고, 그게 또 지방이 국소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딱딱한 걸 풀어주고 수술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지방 흡입술에 의해서 그 울퉁불퉁하게 또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 지방을 빼가지고 또 지방을 이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숙련된 그 전문 의사를 찾으셔서 충분하게 상담을 하신다면 재수술의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인데요. 등이나 얼굴 지방 흡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등인 경우는 요즘 40대, 50대 주부들 보면 대부분 이게 등 쪽에 지방이 많이 해서 옷을 입는데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등에 있는 지방을 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권장을 하지만요. 얼굴일 경우는 좀 저는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40대, 50대 들게 되면 얼굴에 있는 지방이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20, 30대 지방이 많다고 해서 그 지방을 많이 빼게 되게 되면 40대, 50대는 너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20대에서는 정말로 뚱뚱하지 않는 이상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수술 장면을 화면으로 봤는데요. 몸 안으로 지방 흡입술을 할 때 흡입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참 두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지방 흡입 변천사에 설명드렸을 때 제5세대 방식이 있습니다. 5세대 방식이 저장성 지방 용액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흡입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흡입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을 용액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주입해서 지방을 파괴시키고 그리고도 남아있는 지방은 외부 초음파 기계로 해서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팔뚝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얼굴 부위, 그 다음에 엉덩이에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기가 빨리 빠지고 사회 활동에 빨리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이라든지 바쁘신 분들에게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국소 마취만으로도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자 국소 마취라는 것은 예전의 국소 마취와 많이 다릅니다. 이게 국소 마취를 하기 전에 정맥에다가 환자를 안정시키는 주의의 약을 넣어서 이 국소 마취를 하는 것 자체도 아프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로 가능할 수 있는 수술은 팔이라든지 종아리 부위, 그 다음에 얼굴 부위, 그 다음에 우리 대퇴부라든지 배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튀어나오는 부위는 교정하는 데는 국소 마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지방 흡입술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에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흡입술도 충분히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취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부종이 오래 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특히 생명에게 관계되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안심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 전후에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부작용 걱정은 줄이셔도 될 텐데요. 그렇다면 수술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다음날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붓기가 많이 붓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이 붓기가 감소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모든 치료는 다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던 운동, 이렇게 뭐 수영을 하신다든지 뭐 자전거를 타시다든지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텐데요. 지방 흡입술을 받기 전에 관리 이런 거 필요할 텐데 어떤 점들을 챙겨둬야 할까요? 네, 지방 흡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이 피부에 가는 혈액순환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가장 저하되는 요인이 뭐냐면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 수술 전 최소한 2주 전부터 담배는 끊어주셔야 되고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아스피린 제제라든지 심혈관 제제, 그 다음에 정신과 제제 이런 복용하고 계시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술 전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요, 이번에는 흉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흉터가 아무리 좀 작게 남는다고 해도 그래도 휴해질 텐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지방 흡입 관이 굉장히 굵었습니다. 보통 가장 가는 게 1cm 정도였거든요. 1cm 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1.5cm 내지 2cm 절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흉이 많이 남았는데 요즘 사용하는 관들은 보통 3mm, 5mm, 그 다음에 더 작은 건 1.7mm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절개선이 0.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가는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흉터 걱정 많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국의 경우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외국 여행을 나갈 경우에 비만 체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외국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 미국 성형외과에서 통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수술한 시술 방법이 뭐냐, 이제 지방 흡입술인데 제일 많은 게 서양에서 하는 지방 흡입술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방 흡입술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체적인 지방 흡입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몸에서 어디가 많이 튀어나온 부위라든지 만족스럽지 않는 부위에 지방 흡입술을 심어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체, 다리는 다리, 전체를 다 시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소적으로 시술하는 게 더 안전하고 환자의 건강에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들이 하나하나 해결됐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지방 흡입술로만 해서 모든 본의 몸매라든지 살쪄 있는 거, 그 다음에 살을 빼내기를 원하시는데, 수술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술은 보조적인 방법이고, 수술하기 전에 환자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교정되지 않는 부위, 그 부위를 수술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원래 식이요법으로 한다든지, 운동을 하신 분들의 지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 지방 색깔이 틀립니다. 운동하신 분들의 지방은 많이 연해져 있어서 약간 색깔이 하얗게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계속 드시고 오신 분들은, 수술하신 분은 그 지방 색깔이 굉장히 노랗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결과도 그렇게 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모든 걸 병행하시는 게 좋지, 수술만 이걸로 인해서 모든 걸 교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세운성형외과의 차상면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흡입술로 일부 부위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부위의 지방을 빼내서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지방 흡입술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만약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문의하실 점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